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행정법에 대한 공부 방법을, 행정법의 쟁점을 이제 기승전결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우리가 각각의 쟁점을 어떻게 분석하고 분설하는지에 대한 시간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행정법에 있는 쟁점들은 여러 가지 단원의 경계에 산재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기승전결이라는 플랫폼으로 행정법을 바라본다면 보다 일목요연하게 단원의 경계를 허물고 여러분의 행정법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고요. 자,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공법이라는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의뢰인이 어떠한 행정사건을 여러분께 의뢰한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어떻게 어떠한 단계로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갈 건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즉 구체적으로 투영하는 것, 이게 매우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의뢰인이 있어요. 자, 의뢰인이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의뢰인에 대해서 행정청이 어떠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찾아온 상태예요. 그랬을 때 이 행정작용에 대해서 내가 구제를 받고 싶다라고 여러분을 찾아온 상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이에 대해서 검토할 것인가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순서를 우선 기와 관련된 소송 요건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소송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승과 관련된 요건이 이러한 소송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소송 기술상 내가 전개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승에 담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에서는 이러한 소송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본안에서 이제 당해 행정 작용이 위법하냐 또는 위법하지 않느냐라는 본격적인 싸움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본안 심리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는 게 우선 첫 번째 과정인데 왜 공법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소송 요건을 요구하고 그런 소송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본안에 올라가서 심리를 전개하느냐. 자, 여러분 행정청과의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법 법률 관계라는 것은 행정청이 매개가 되어 있고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 있는 거죠. 그 행정작용의 안정성이라는 것. 이를 통해서 소송 경제와 행정 경제를 달성해야 된다는 요구가 민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본안에 들어가기 위한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처음부터 대출을 얼마를 해줄지에 대한 심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자격 요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형식 심사를 먼저 선행하는 것과 동일한 법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에서 통과된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판사가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당해 이 단계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승전결로서 변호사로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로서 바로 소송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검토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원고 적격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원고 적격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행소법 12조 전단에 규율하고 있는데 12조 전단에서는 핵심 요건 사실로 법률상 이익이라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상 이익에서 법률상 이익이 아닌 이익은 원고로서의 적법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뢰인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여기에서 원래는 이런 거죠. 여기에 편의점 업주예요. 근데 편의점 업주에 대해서 위생상태 불량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때렸다. 영업정지 만약에 6개월을 때렸어요. 그러면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의뢰인이 받는 것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원고 적격을 논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편의점 업주가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에 유흥업소가 있고요.
유흥업소에 대해서 행정청이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영업정지를 때리고 이 인근에 있는 우리 의뢰인 갑이 영업 감소라는 불이익을 입었어요. 영업이 감소되겠죠? 여기 오는 손님들을 통해서 영업상 이익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제3자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되는 이러한 불이익이 과연 법률상 불이익이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이익이어야 되냐면 우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이익만이 바로 법률상 이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을 아까 미성년자 보호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성년자 보호법에서 이를 위반한 직접 당사자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인근에 있는 편의점 업주의 영업상의 이익에 대한 보호 또는 그러한 영업상 이익이 귀속되어 있는 당사자의 이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리는 만무하죠. 그러면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과 관련 법령에서 이익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율되어 있지 않은 의뢰인 갑이 찾아왔을 때에는 여러분은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즉 소가 각하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고의 의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돌려보낼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변호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원고 적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의 직접 당사자 자인데 원고 적격을 논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제3자가 원고로서의 적법한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자,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과 그 다음에 관련 법령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3자의 유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첫 번째가 바로 경업자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원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3자에 대한 전형적인 유형의 분류가 되겠죠. 경업자라는 것은 업종이 경합하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편의점 업주가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또 다른 편의점 2가 을이 있어요. 그런데 얘한테 대해서 허가를 내려준 것에 대해서 내가 시비를 걸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경업자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한테 대한 허가를 내려줄 때에 자, 당의 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가 시비를 걸 수 있고 원고로서의 적법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간접적 이익에 불과하다면 얘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허가라는 것과 연계가 되는 거죠. 자, 허가라는 것은 원래 자유의 영역에 있던 거를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해방시켜줘서 부작위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걸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허가시켜줘야 되는 것은 원래 자유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허가의 본질에 비추었을 때 당연히 타방이 이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허가 법령에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익이 규율되어 있는 걸 상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허가라는 그 강학상 요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업자 관계는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죠. 자, 허가업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부정된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허가업자인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법령에서 그 원고가 되고자 하는 이익을 구체적, 개별적,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면 당연히 원고 적격이 도출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거리 제한 규정을 통해서 부당 경쟁을 통한 과당 경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거리 제한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개별적, 직접적 이익으로 당사자에게 규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가 담배 일반 소매인에 대한 판례 법리의 주된 취지의 내용인 거죠. 그러나 특허라는 것 자체는 어때요? 특허라는 것은 자, 특별한 상대방에게 권리를 창설시켜주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특허를 받았다면 신규 특허를 내주고자 하는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가 있죠. 왜? 나에게 구체적, 개별적, 직접적으로 특별하게 부여해 준 거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경원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본 거예요? 경원자라는 것은 지원이 경합하는 거죠. 지원이 경합한다. 그러니까 자, 미스코리아가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을 때 만약에 갑에게 미스코리아가 된다는 얘기는 을이 미스코리아에서 탈락됐다는 것과 동전의 앞뒷면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방에 대한 허가가 나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배타적 관계에서는 얘가 얘한테 내린 허가 처분은 결국에는 나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니까 또 직접 상대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원자 관계 그 자체의 논리에 의해서 경원자 관계에서는 당연히 원고 적격이 도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키가 163cm 이상인 경우에만 미스코리아가 선발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을이 만약에 161이에요. 그러면 원고가 된다 할지라도 전국적으로 얘가 원하고자 하는 건 미스코리아 선발인데 전국적으로 미스코리아 선발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은 소를 당에 구체적으로 제기할 실익이 없는 거죠. 그것은 조금 이따 검토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주민소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죠. 그래서 행정청에서 자, 연탄공장에게 허가를 때려주면은요. 인근에 있는 주민이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자 어디를 가는 거예요? 법원을 간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인근 주민 갑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경우라면 여러분은 당의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이 A고 관련되는 법이 B라면 A와 B에 있는 법률 조항 내용 중에 과연 우리 갑의 환경권이라든가 재산권 등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규율되어 있을 경우에만 수임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임을 했다가 각하를 당하게 되면 의뢰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소송 같은 경우에도 처분의 직접 법령과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이익이 규율되어 있다면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게 제3자 주민소송이 되고 인인소송이라고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주된 법리는 관련된 법령이 이제 환경영향평가 법령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법령에서 구체적인 거리 제한 규정을 두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의뢰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추정시키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원고 적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원고 적격을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조 법령이 주어지고 참조 법령에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도출될 수 있는 해당 법령 조항을 여러분들이 끌어오고 그 끌어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처분의 제3자임에도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원고 적격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와 관련된 소송 요건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대상 적격의 문제예요. 자,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행정청이 하는 모든 액션. 이거를 우리는 관념적으로 행정작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행정작용을 이런 카테고리로 보았을 때 이 중에서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는 것처럼 행정청이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을 목표로 해서 하는 행위를 강학상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행정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적인 징표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 행정청이 하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권력의 행사여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여야 돼요. 이러한 개념적 징표를 충족하는 행위를 우리는 강학상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러한 행정행위를 주되게 해서 우리가 소송으로 넘어오면은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행정행위에는 포섭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변동과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해서도 국민에 대한 재판 청구권, 즉 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정행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타 다른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처분으로 끌고 와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다만 이를 학설에서는 1원설과 2원설로 해서 일반적 추상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 우리 판례는 그러한 학설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당의 사안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법치 행정의 원칙에 비추어서 그 다음에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결련성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그 다음에 예견 가능성, 이런 것들을 규범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별적으로 고려해서 처분성을 판단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상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송 요건이 우리가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서 세부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고, 소송은 19조 전단에서 바로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해 사안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즉 일로 끌고 올 수 있는 대상인지 그 작용이 그것과 관련된 것이 대상 적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본 것처럼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적 징표를 중심으로 처분에 대한 개념적 요건도 2조 1항 1호에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보는 거죠. 변호사로서. 만약에 그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끌고 왔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의뢰인은 접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행정청이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 국립대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친구가 있고, 자, 사립대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는데, 자, 이 친구가 지금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행정청에 라는 요건이 흠결됐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민사로 수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립대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행정청이라는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처분에 해당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행정청에 대한 요건의 검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봤었던 판례는 뭐가 있나요? 자, 법무사 관련해서 자, 부산지방법무사회가 있죠. 부산지방법무사회. 과연 얘가 행정청이냐 이 개념을 볼 때 당의 판례에서는 원래의 법무사에 대한 통제 권한은 대법원의 권한인데 대법원에서 부산지방법무사회에다가 이걸 위탁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권한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권한을 행사하는 부산지방법무사회라고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하는 작용은 처분이 된다. 즉 행정청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집행행위라는 부분은 사실 소송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행정입법이라는 작용은 어때요? 행정부에서 법을 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경우도 행정청이 하는 작용이죠. 입법 작용이에요. 근데 이 입법 작용의 본질적 특징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내용 규정 형식 자체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위헌이에요. 자, 누구든지 불법으로 유턴하는 자에 대해서는 뭐 벌금 얼마에 처한다 이렇게 해야지, 뭐 신림 사거리에서 몇 시에 불법 유턴을 하는 자에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규정 형식 자체, 이 작용의 본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을 갖고 있을 때에는 이 요건이 흠결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 이유는 부작위라는 것은 처분에 대한 부작인데 그 처분이라는 것은 구체적 집행행위여야 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이건 흠결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공권력의 행사여야 돼요. 자, 공권력이라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한 개념이죠. 그래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질 않고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작용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검사로 임용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로스쿨에서 검사 시험을 보고 신청을 한 다음에 행정청이 일반적으로 어때요? 공무원의 신분을 특별하게 창설시켜 주는 거죠. 이를 우리는 특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월적 지위에서 임명장을 내려주는 거죠. 그게 특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에서 있는 보직 중에 법무실장, 뭐 인권국장 이런 자리는 기존에 있던 법조인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의 지위의 창설이라는 동일한 효과를 행정청이 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지위에서 형성해요? 자, 갑과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국가 측이 만나가지고 상호 계약서를 쓴 다음에 날인을 해서 합의된 형태에서 공무원의 임용이라는 공법적인 효과를 창설시키는 거잖아요. 이를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공법상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공법상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재적인 특징은 행정청이 대등한 지위에서 한다라는 거죠. 대등한 지위는 공권력이 될 수가 없죠. 자, 공권력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법무실장이나 인권국장이 자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는 처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 소송으로 가서 다투어야지 처분을 전제로 한 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하는 작용 중에서는 또 사경제 주체의 작용도 있어요. 자, 행정청이 어떤 땅을 팔아서 그 땅에서 받은 이익을 근거로 더 나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 땅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한 다음에 거래의 대상으로 내놓는 거죠. 그러면 이 일반 재산은 여러분 민법의 규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가 있을 때 그 계약자가 그냥 국가가 되는 것 뿐이죠. 그러면 국가가 이러한 대등한 지위에서 돈을 주고받는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용들은 이것은 공권력에 해당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분이 될 수 없어서 항고소송으로 가져온다면 여러분은 민사소송으로 사건을 수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네 번째는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행위여야 돼요. 여러분, 법률 행위라는 것은 권리 의무 행위죠. 권리 의무를 창설시키지 않는 걸 우리는 사실 행위라고 민법에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시킨다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정년의 도과가 되면 자, 퇴직이 되죠.
그 다음에 퇴직이 되면 보통 퇴직 통보를 한 달 뒤에 보내요. 그러면 정년에 도가 됐다는 이 사실이죠. 사실이라는 법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퇴직이 됨으로써 이때는 예를 들면서 월 700만 원을 받다가 퇴직이 되면은 못 받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700만 원이라는 권리 의무의 변동은 뭐로 초래가 된 거예요? 정년에 도가 됐다는 이 사실 자체로 충족이 돼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바로 이 퇴직 통보에 의해서 발생했느냐를 우리가 검토해 보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이미 형성된 뭐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700이라는 사실 자체. 또는 법원은 우리는 이거는 관념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에 의해서 관념이 된 이 팩트 자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확인시켜준 사실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있어요? 이게 바로 팩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팩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행정청이 하는 팩폭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법원은 이거를 관념의 통지라고 해서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당의 4번 요건이 흠결되어서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이런 법리를 전개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처분으로 대상 적격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서 전개되는 개념적 징표를 통과한 경우에만 처분으로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처분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 전개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이제 원처분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원처분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행정청이 있고요. 행정청이 당사자한테 처분을 때려요. 근데 이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법원을 갈 수도 있고요. 행심위라는 곳을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 헌법 107조 3항에서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심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행정법에서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으로서 동일한 체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하고 얘를 원처분청이라고 하는 거죠. 원처분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법원의 전심 절차로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을 때리죠. 이걸 재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행정청이죠. 우월적 지위에서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확정시켜줘서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시키기 때문에 자, 얘가 하는 요 내용인 재결과 원래의 처분청이 하는 원래의 처분도 둘 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있는 처분의 개념적 징표를 다 충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만약에 이것도 처분이고 이것도 처분인데 이에 대해서 상호 모순된 판결을 때리게 되면 법원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입법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얘도 처분이고 얘도 처분이니까 둘 다 소송의 대상은 되지만 얘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 그러면 고유하다는 건 남에게는 없고 얘한테만 있는 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고유하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얘하고 얘가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소송의 대상이 되고 얘는 얘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의 대상이 되니까 얘하고 얘가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는 원처분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유한 위법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틀 안에서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주체와 절차와 형식과 내용이라는 틀 안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이 없음에도 지가 했다거나 아니면 절차와 형식상에서 이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문서로 해야 되는데 구두로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의 처분청이 잘못한 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고유한 위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과 관련해서가 문제가 되겠죠. 자, 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요거를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원처분청을 관념적으로는 분리라고 가정을 하고요. 재결청을 고길동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처분청과 재결청은 모두 행정부라는 집에 같이 살고 있죠. 그런데 둘리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재결을 하는 고길동이 보다 상위 기관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용상에서 자, 고길동을 피고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얘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떠한 처분을 얘가 영업정지 6개월을 때렸는데 얘가 영업정지 3개월로 깎아줬어요. 그러면 고유한 위법이라는 것은 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얘가 없던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얘가 피고가 되고 멱살을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6개월에서 3개월로 마이너스 3개월을 깎아준 거죠. 그러니까 고유한 위법이 창설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기각 재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서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상 고유한 위법이 창설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일부 기각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사정 재결이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기각을 때리면서 근데 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원래는 청구인이 이기는 건데 일부러 지게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사정 재결. 그러한 공익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길동이 기각 재결을 때린 거죠. 사정 재결은 기각이니까. 그렇다면 유일하게 기각 재결에 대해서도 고유한 위법이 창설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서 자, 행정심판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해서 기각을 하지 아니한 이상 내용상에서 고유한 위법이 창설되는 경우는 제3자효 처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아까 연탄공장하고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처분청이 연탄공장 사장에게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를 때려준 거예요. 그렇죠? 허가를 때려주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이 이제 누굴 찾아간 거예요? 고길동을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고길동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인용 재결을 때려줬어요. 인용 재결을 때리면 연탄공장은 둘리가 얘한테는 준 거죠. 근데 고길동이 다시 뺏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둘리에게는 없는 고길동만의 하자, 위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탄공장 사장인 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리의 멱살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둘리의 멱살을 잡아서 피고로 해서 당해 인용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원처분주의, 대상 적격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쟁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강조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어디서 출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법조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19조 단서에서 고유한 위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대상 적격과 관련된 쟁점이에요. 자, 근데 처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19조에 따라서 처분이어야 되고 대상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그 처분에 대한 개념적 징표는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행정청의 행위, 구체적 집행행위, 공권력의 행사,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행위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상 적격이 되어야지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소송 요건으로서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의 소의 이익. 자,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것은 아까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죠. 이익이라는 거는 우리는 법률에서 이유를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소를 제기해야 되는 이유,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내가 끝까지 써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추정되면은 원칙적으로는 광의의 소익이 있겠죠. 이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당연히 충족되는 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든가, 그 다음에 보다 유효 적절한 구제 수단이 있다면 당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할 필요성이 소급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후적으로.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라면 협의의 소해이익이 없다. 이게 이제 협의의 소해이익의 큰 틀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협의의 소해이익에서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소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판사가 판결문을 끝까지 써야 될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협의의 소해이익의 예외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회계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얘한테 영업정지를 12개월을 때리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을 160억을 때렸어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회계사가 한 12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6명 정도가 분식회계에 가담한 거예요. 자, 그런 도중에 이제 회계법인이 행정법원에 가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 회계법인이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기승전결 기에서 소송요건 충족, 처분의 직접 당사자 원고적격 오케이. 그 다음에 영업정지 12개월 과징금,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권리 의무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초래했죠. 대상적격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러면 광의의 협의의 소이익도 인정되는 거죠. 근데 소를 진행하던 와중에 자, 이 소는 1월 1일부터 제기가 됐는데 소가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12월 31일이 돼서 영업정지 12개월이 이미 오바된 거예요. 경과됐어요. 그러면 원래 갑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 소송에서의 이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업정지를 깨트리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판사는 영업정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판결문을 써야 되는 건데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죠. 자, 그러면 협의의 소해이익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해이익이 없지만 우리는 협의의 소해이익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 이걸 보는 게 변호사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당사자에 대한 주관적 차원에서는 협의의 소해이익이 부정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1200명 구성원 중에 6명만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12개월을 때리는 게 과연 이게 맞나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죠. 즉, 주관적으로는 당사자의 침익이 소멸됐지만 행정청의 적법성, 이에 대한 사법의 적법 통제, 이를 통한 국민의 권익 구제, 자, 이런 측면에서는 좀 뭔가 끝까지 판결문을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그러한 반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법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판사가 이를 통제해야 되는지, 이를 통해서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남아있는 부분은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끝까지 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불분명한 법률 문제로 남아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러한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자,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것은 판사 입장에서는 끝까지 판결문을 쓸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이걸 해결함으로써 판사 입장에서는 유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거죠. 뭐가? 협의회소의 이익이 남아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갑의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소송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협의회소의 이익을 끝까지 유지하는 주장을 전개해야 되는데 이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이 소장과 그 다음에 준비 서면과 서면에다가 담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협의회소의 이익과 관련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자, 협의회소의 이익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 자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료를 보면은 원고 적격이라고 맨 왼쪽에 보면 후와 관련된 쟁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적격으로 what 요 쟁점이 아까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지금 why와 관련된 게 협의회소의 이익과 관련된 쟁점까지 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통과되어야지만 이제 링 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봐야 되는 쟁점 중에서는 피고 적격이라는 쟁점이 있네요. 자, 피고라는 것은 소를 받는 사람이죠. 소를 받기 위해서도 적법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지금 피고 적격과 관련된 행정소송법 13조에서 처분청을 피고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러분은 이 처분청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주체가 있고요. 기관이 있단 말이죠. 원래 법률관계의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를 주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면 관악 세무서장의 계좌에 들어가요? 아니면 국고에 들어가요? 국고에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의 세금 납부 행위의 결과라는 법률 효과의 귀속은 당의 행정 주체에게 되는 거죠. 이게 국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체가 되려면 즉 소송 당사자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체한테 될 수 있어야 되죠. 피고가. 그러면 기관이라는 것은 계좌가 없기 때문에 얘는 소송 수행 능력이 없죠. 그래서 원래 당사자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외적으로 뭘 부여한 거예요? 피고로서의 적법한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이게 예외죠. 13조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입법자들이 처분서를 통해서 행정청이 보통 국민들한테 처분을 하니까 국민들은 처분서에 찍힌 기관만 상대하면 소송 수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 예외를 설정해 준 거죠. 그러면 13조가 아닌 다른 소송이라면 원래의 원칙대로 돌아가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누구한테 제기해야 돼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제기를 해야죠. 얘네들이 계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어요? 입법자의 취지라는 것 자체가 피고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잘 지정하도록 편리하게 해주려는 입법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뭘 마련한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음에도 제대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4조에 오른쪽에 피고 경정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피고를 경정시키고 피고를 제대로 지정하는 게 왜 행정소송에서는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것은 여러분 밑에 보면 5번에 연계가 되어 있어요. 즉 제소기간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을 통한 행정의 안정성, 법적 안정성, 행정 목적의 실현,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그 다음에 당의 처분으로 인해서 침해된 당사자의 사익을 구제하는 가치 사이에서의 비교 형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의 제소 기간을 두어서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입법 취지가 되는 거고 그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우리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다시 피고를 지정하고 소를 제기하면 제소기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죠. 그럴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피고를 바꿔서 원래 제기했던 소 제기 당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게 할 필요성이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라는 것은 처분권주의 원칙상 소송의 개시, 변경, 소멸은 소를 돈 주고 산 의뢰인의 거죠. 그게 처분권주의예요. 그럼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판사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허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고가 이를 잘 모를 때에는 판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해서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피고 경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거고, 여러분이 변호인인데 판사가 그렇게 성명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의뢰인의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성명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피고 경정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판례에 보면 피고가 올바르게 지정되지 아니한 이유로 소가 각하된 판례는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죠. 그게 피고 적격과 관련된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소기간과 관련된 문제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헌법소송에서도 제소기간, 청구기간이라는 걸 통해서 입법을 통한 공백의 불안정성을 예방하고 행정을 통한 법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내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똑같은 취지와 내용에 따라서 제소기간이 규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헌법 107조 3항에서는 행정심판을 규율한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는 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기산될 수 있도록 행정 제소기간의 특례를 규정한 거죠. 그러면 자, 행정 심판인 경우에만 그런 특례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이의 신청 등 기타 행정 심판의 체계적 지위가 안 되는 애들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과 관련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요건이 있는데요. 자, 아까도 본 것처럼 고길동을 거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고길동은 아무래도 둘리와 같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권익구제를 효율적으로 조속한 기간 내에 받고자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무익한 절차를 강요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입법은 임의적으로 전치주의를 규율하고 있고 당한 개별법에서 필요적으로 거쳐야 되도록 규정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가 하는 내용들 또는 조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건이 어마무시하죠. 1년에 몇만 건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의 여과 없이 행정부법원에 있는 3명의 판사가 다 담당한다면 일은 어마어마한 업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고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행정 내부에서 이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고 그 다음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소송과는 달리 인지를 붙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형식성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권익의 보탬이 될 여지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개별법에서는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를 거치지 않고 온다 그러면 이 또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각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세부가 처분이라든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있어서 여러분을 찾아오면 여러분은 바로 소장을 작성하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행정심판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이 이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 의뢰인을 상대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요건은 관할이에요. 이거는 재판의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토지 관할을 이제 임의 관할로 해놨고, 자, 그래서 판사가 3명이잖아요. 그래서 지방법원 본원과 서울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할을 올바르게 지정해야 되는 부분도 소송 요건인데, 이것도 이제 관할의 이송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관할 위반으로 인해서 소가 각하되는 케이스의 판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협의의 소액, 제소기간 요게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거죠. 자, 만약에 의뢰인이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아니한 사건을 갖고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보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느 기준으로 해서 구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즉 고등법원에서 변론 종결하기 이전까지는 다 완비되어 있어서 대법원에는 깔끔한 상태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소송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다. 자, 여기에서는 사실은 아까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좀 주된 관련 내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구비가 되었다가 나중에 가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돼서 협의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단계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이 부정돼서 또 각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구비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상단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송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어떻게 화답하는 거예요? 각하라는 판결로 화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도 1년에 행정법원 판사가 한 달에 한 300건을 맞는다 그러면 각하는 금방 날려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직권으로 조사해서 날릴 수 있는 내용들은 날리는 거죠. 그게 직권조사사항이라고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승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소송 요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이제 당사자가 펼칠 수 있는 소송 기술상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에요, 기술. 그럼 여러분 거기 하단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처분청과 사인과 법원이라는 형식으로 인해서 과연 내가 법원에 이 작용을 갖고 가져갈 수 있느냐의 게임이 기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자, 승에 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요건이 패스가 됐고 이제 일로 넘어오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고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고가 여기에 위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원 판사가 이제 여기에 3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재판정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원고로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 기술 수단이 있고요. 피고가 도용할 수 있는, 차용할 수 있는 소송 기술 수단이 있는 거죠. 자, 소의 변경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즉, 소를 잘못 지정했을 때 그 소를 잘못 지정한 이후에 취하하고 다시 제기하면 제소기간이 도가되는 불이익이 귀속되죠. 그러니까 소를 변경하고 구소가 제기된 시점에 다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이 소의 변경을 통해서 제소기간의 이익을 보존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소 종류의 변경이에요. 21조에서 규율하고 있고 이를 37조와 42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죠. 자, 항고 소송 간에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당사자 소송과 그 다음에 항고 소송 간에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에 어떤 처분을 했다가 다시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별도의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를 각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한다면 소송 경제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처분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경제와 소송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는 거죠. 이게 원고가 도용할 수 있는, 원고가 사용할 수 있는 소송 기술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가구제예요. 아까 우리가 그 회계법인이 있었잖아요. 회계법인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때리고 영업정지 아까 12개월을 때렸는데 12개월이 도가돼가지고 지금 협의의 소익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뢰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왔을 때에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작업이 뭐예요? 바로 이 영업정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사례도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업정지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소송법이 규율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라는 거죠. 집행정지는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신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소송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집행정지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영업정지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영업 상태였죠?
자, 영업 상태를 그대로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거니까. 자, 어떠한 처분이 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함으로써 집행이 정지되는 효과는 없는 거죠. 집행 부정지 원칙 하에서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집행 부정지로 인한 불이익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집행 정지 23조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거부 처분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 정지가 되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집행정지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라는 것은 정지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거부처분이라는 것은 분석해보면 신청 플러스 적극적인 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분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봐야 다시 신청이 있는 상태로밖에 회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신청에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판례가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사자가 동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소송 기술이 바로 관련 청구 이송 병합이에요. 자, 조세청이 있고요. 조세청이 당사자에게 조세 부과 처분을 했네요. 그래서 이 부과 처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가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갑이 얻고자 하는 우리의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조세부가 처분을 통해서 내가 납입한 돈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소송을 통해서 인용 확정 판결을 받아서 처분청이 다시 얘한테 돌려주도록 하는 게 엔드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사에서는 여러분이 하는 소송물 중에 뭐가 있어요? 741조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도 접근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 이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같이 제기함으로써 얘를 압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행정법원에다가 같이 제기하면 되잖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이러한 공법상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소송미를 기준으로 해서 사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민사법원에 제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행정법원, 여기는 민사법원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죠. 이건 비효율적이잖아요. 인지를 2번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니까 그러지 말고 애초부터 여기에다가 관련 청구를 묶어서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관련 청구 이송 병합. 여기에 있다면 옮겨줘서 병합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병합해서 제기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당사자의 권익구제 차원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조세부가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서 국가배상 청구가 문제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기술을 써줘야 돼요? 아,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관련 청구를 묶어서 인지도 아끼고 효율적이고 행정경제소송경제에 부합하는 제도가 있는데 요거 기술을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줘야겠죠. 그게 바로 관련 청구 이송 병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보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쓰는 기술이 아니에요. 행정청이 쓰는 기술이죠. 행정청이 쓰는 기술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자, 법무부 장관이 여러분이 변호인인데 변호사 갑에 대해서 자, 변호사 등록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승해 단계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있고
법무부 장관을 을이라고 가정해 보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승부터의 우리의 관념의 이미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판사가 이제 물어봐요. 을한테. 아니 이 처분 왜 하게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을이 공법 기록형 문제에서 갑이 부정행위를 저질렀 사실이 발견돼서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판사가 아니 기록형 문제에 어떻게 부정행위가 가능해요? 라고 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위에 올라가서 자기에 있는 부장한테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판사가 아무래도 우리 쪽에 패소를 안겨줄 것 같아요. 판사도 보니까 공법 기록형에서 부정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한심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부장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지면 안 되니까 이 처분 사유를 추가하던가 변경해갖고 당해 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다른 거 한번 찾아봐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얘 찾아보니까요. 얘가 명의 대여한 사실이 있어요. 야 그럼 그거 빨리 가지고 가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져가는 것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분의 사유가 되니까 처분 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우리 행정소송법에 있어요? 없어요? 행정소송법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충돌하는 두 가치 사이에서 조율의 문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누가 지금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다 그랬을 때는 내가 비싼 돈 주고 이 소송을 제기하지를 않았겠죠. 그냥 여기에 대한 등록 취소 당한 다음에 다시 한번 뭔가 다른 일을 하던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처분을 때렸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거죠. 즉 처분 사유에 대한 이유 고지를 다른 사유로 하고서 여기서 뒤통수를 침으로써 나의 절차적인 기본권이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이미 이렇게 벌어진 판에서 해결을 봄으로써 행정 경제와 소송 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A라는 가치와 B라는 가치가 상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했던 요 처분 사유와 나중에 한 요 처분 사유가 상호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면 얘도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을 거고 너도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우리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허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행정청 입장에서는 과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할지 변경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변호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뒤통수 치려고 할 때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된다라는 항변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떠한 측면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느냐? 자, 사실관계의 동일성이기 때문에 행위 태양이라든가 시간과 장소라는 사실적 요소 자체에서 일반인이 볼 때 동일성이 없다면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흠결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전개할 수가 있겠죠. 즉, 법률적 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본적, 기초적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정말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쟁점이 되죠. 행정청이 동원하고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항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3자 소송 참가도 이제 기술이 되죠. 자,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자, 행정청이 있고 그 다음에 연탄 공장이 있어요. 근데 얘한테 이제 허가를 때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근 주민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행정법원에다가 이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네요. 그러면 이 인근 주민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뭐냐면 여러분의 의뢰인은 갑이에요. 자, 이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뢰인 갑 입장에서는 뭘 봐야겠어요? 얘가 원고 적격이 없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 준 다음에 아무튼 다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원에 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 판사가 앉고 그 다음에 인근 주민을 우리가 을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행정청을 병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을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해서 병을 상대로 해서 지금 재판정관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어떤 게 돼요? 만약에 이 소송에서 을이 이기게 되면 갑은 받았던 허가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의뢰인 갑님. 우선 행정청인 병과 지금 의뢰인인 갑은 운명 공동체죠. 지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갑에게 준 허가를 지켜야 되는 운명 공동체 입장에서 병과 같이 싸울 수 있는 소송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에 참가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제3자 소송 참가예요. 그렇죠? 이건 왜 있는 거예요? 결국 갑에 대한 소송 상의 권익 보호의 취지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도모할 수가 있겠죠. 소송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자기 허가를 지켜야 되죠. 근데 만약에 병이 이에 대해서 만약에 상소를 안 해요. 졌는데 그럼 얘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제3자 소송 참가 행정소송에서의 요 지위는 여러분 민소에서 보는 것처럼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행정청이 있어요. 또 환경청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환경청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얘한테 뭔가 조언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료는 누가 지금 갖고 있어요? 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당해 소송에 끌어들여서 그 부분에 대한 소송 자료를 여기에다가 좀 풍부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실무에서는 직권으로 얘를 여기에 참가시켜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하는 역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가 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 자료를 제출하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위가 얘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얘는 단순 보조 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실익이 있어요? 얘도 나중에 판결이 인용 판결로 확정되면은 기속력을 받게 되는 관계 행정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속력을 배제해야 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참가는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 보조 참가인의 지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까지 이제 승과 관련해서 여러분 행정소송법에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기와 관련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이 의뢰인으로서 전개할 수 있는 소송 기술적 수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투영하면은 보다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보면서 반드시 당사자가 동원할 수 있는 소송 수단을 여러분들이 챙길 수가 있어야겠어요. 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전과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